챕터부터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자원들이 분포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광물 자원을 한번 보실게요. 광물 자원은 크게 이제 금속 광물 자원과 비금속 광물 자원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비금속이죠. 금속 광물은 뭐 철이나 텅스텐, 구리 막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금속 광물은 이제 우리 뭐 주로 암석류 있잖아요. 뭐 석회석이라든지 혹은 뭐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광물 자원들이 분포합니다.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하지만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아마 계속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자원도 대량으로 채취할 수 있을 때 이제 경제성이 확보가 되거든요. 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과일 같은 거 살 때 뭐 참외 한 개씩 사는 거보다 막 100개 혹은 1000개를 사면 아저씨가 막 50개씩 보너스로 주시고 막 이런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양이 적기 때문에 경제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을 이제 수입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없는 와중에서도 어떤 자원들이 좀 있느냐. 비금속 광물의 비중이 조금 높아요. 네. 선생님이 지금 넣어놓은 이 원 그래프를 보시면은 왼쪽이 금속 광물이고 오른쪽이 비금속 광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시면은 우리나라 철광석이 이렇게 많이 묻혀 있어서 제철공업이 발달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총량을 보시게 되면요. 금속 광물보다 비금속 광물이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실 수가 있어요. 거의 100배 차이가 나고요. 철광석이 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해도 총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철광석의 양도 굉장히 좀 적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묻혀 있는 비금속 광물 중에서 양도 많은데 비중도 제일 높아요. 누구냐면 바로 석회석입니다. 뭘 만들 때 쓰는 거냐면 우리 시멘트 만들 때 쓰는 원료가 되는 비금속 광물 자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친구가 가장 많이 생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광물 자원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두 친구는 금속 광물 자원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두 친구는 비금속 광물 자원입니다. 먼저 금속 광물 자원 중에서 철광석은 제철공업의 원료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양이 적어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하고요. 생산해야 하는 곳이 그래도 강원도 양양과 충청북도 부근에서 소량이 생산된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텅스텐은 우리가 철을 만들면 그 강철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다가 이제 그 강철 자체는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자동차 같은 걸 만들 때도 그렇고 철만 쓰면 튼튼해서 좋긴 하겠지만 너무 무거우면 또 막 비효율적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조금씩 섞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강성은 확보하되 무게는 좀 가볍게 하는. 네, 그럴 때 이제 약간 합금을 한다고 하거든요. 합쳐서 그때 섞어 쓰는 재료가 이제 텅스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텅스텐이 나긴 하는데 굉장히 값싼 중국산 텅스텐이 수입되면서 폐광이 많이 됐었지만 최근에 강원도 영월에서 다시 재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이제 비금속 광물인데요. 고령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자기 만들 때 이제 쓰는 그런, 그리고 내화벽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열기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열을 잘 견딜 수 있는 성질을 가진 친구를 얘기합니다. 네. 이런 고령토는 강원도와 경상도 일대에 많이 매장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경상남도에 있는 하동과 산청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중 같은 거를 찾아볼 때 경상도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고령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석회석이 좀 중요하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양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광물 자원입니다. 시멘트 공업이나 제철 공업에 이용이 돼요. 석회석이 무슨 제철 공업이야 하실 텐데
선생님도 막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녹였을 때 철광석에는 딱 철성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막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데 이 석회석이 그런 불순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같이 사용이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어디에 분포하냐가 중요하겠죠. 네, 우리 한반도의 지체구조 할 때 배웠던 고생대 조선계 지층이 분포하는 강원과 충북에 많이 매장이 돼 있다. 네, 고생대 조선계 지층 하면 떠올려야 되죠. 네, 그 바다 아래로 가라앉아서 뭐 생선뼈나 조개 껍데기 이런 친구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네, 거기서 주로 발견되는 지형들이 어떤 지형들이었어요? 카르스트 지형이었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돌린의 사진 보여준 적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뒤쪽을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시멘트 공장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지역의 기반함이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돌린의 카르스트 지형도 나타나고 뒤쪽에서는 그 기반함을 활용한 자원인 석회석을 채취하는 그런 공장까지 볼 수 있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전체적인 자원 분포도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생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면 석회석이에요. 요 회색으로 쳐져 있는 요 부분 보이죠? 네, 강원도 생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면 석회석. 그다음에 강원도와 경상도의 비중이 높으면 고령토. 자, 지금 이 갈색 동그라미가 고령토인데 경상남도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다음 강원도와 충청북도에 걸쳐서 분포하게 되면은 이것은 철광석입니다. 자, 그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친 말이래요. 예, 뭐 우리가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은 좀 그렇고 어떤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화석연료가 아닌 좀 약간 재생 가능하고 고갈 위험이 적은 그런 친구들을 신재생에너지라고 부르는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 에너지에 비해서 경제성과 효율성은 많이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개발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효율성이 낮으니까 사용량, 사용 비중도, 생산 비중도 굉장히 낮겠죠. 그 다음 자연물을 활용해서 얻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떤 기후라든지 지형 조건에 따라서 네, 만들 수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편중돼 있다라고 하는 편제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풍력부터 알아볼게요. 풍력은 바람으로 어떤 바람개비 터빈을 돌려서 거기서 이제 전력을 얻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겠죠. 자, 근데 이 터빈을 위치시키는 장소가 중요해요. 아까 보셨겠지만 기후나 지형 조건에 따라서 편제성이 높다고 했었죠. 자, 이런 곳에다가 바람개비를 설치하게 되면 자, 바람이 이 앞에 있는 산맥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바람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효율성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풍력 발전 이런 터빈은 어디에 주로 위치시키느냐? 가림막이 없는 해안가에서는 그냥 강한 바람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빨리 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어디가 좋냐면 자, 뭔가 가림막이 없는 높은 산지 위 꼭대기에 위치를 하게 되면 아마 이 두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강한 바람을 얻을 수 있는 고산지대라든지 아니면 해안 지역에서 주로 이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삼다도죠. 바람이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래서 강원도, 경북 지역, 이렇게 높은 산지 위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강원, 경북 지역에서 주로 이 풍력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높은 산지 위에 지금 풍력 발전 터빈 설치한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림막이 없는 마찬가지 해안가에 터빈을 설치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포 앞바다에 있는 신안군에서도 이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 지역이잖아요. 높은 산지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도 풍력 발전 많이 해요. 선생님이 근무하던 자은도에도 선생님이 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빼꼼히 보면요. 그날 해안가에 바람이 많이 부는지 안 부는지는 그 터빈이 돌아가는지를 보고 선생님이 그때 이렇게 관찰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해안가 지역도 이런 풍력 발전이 많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알아두실 것은 태양광입니다. 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아마 보고 들었을 겁니다.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에너지고요. 자, 태양광은 이 패널에 태양빛을 이제 받아들여서 그 열을 가지고 전지를 충전해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비가 내리게 되면 이 구름이 위에 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태양의 일사량이 이렇게 비구름을 맞고 이렇게 튕겨나가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지 못하겠죠. 네, 그래서 주로 어떤 지역에서 하냐면, 비가 좀 적게 내리고 일사량이 많은 우리나라 남부의 평야지대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전남, 전북이나 경북 내륙 지역이 해당이 되겠고요. 한여름 대낮의 발전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덥고 이게 태양볕이 쨍쨍 내리쬐는 계절이 되겠죠. 반면에 어떤 계절에는 좀 어려울까요? 그쵸. 항상 비구름이 이렇게 쫙 껴있는 장마철에는 좀 발전이 어렵겠죠. 자, 태양광을 위치시키기 좋은 지역을 여기서 한번 이 지도를 보고 파악을 해본다면 어디가 될까요? 그쵸. 연평균 일사량 분포도예요. 일사량이 많이 내느쬐는 그런 지역을 찾아본다면 전남, 전북, 그다음에 경남 지역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일사량이 많은 남부 지역에서 태양광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런 패널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남학에 가면 선생님이 그때 보기로 전남도청에 있는 주차장에도 이런 걸 많이 해놨는데, 차도 이제 햇빛을 많이 받으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차를 보호하기도 하면서, 그와 동시에 뭘 하는 겁니까? 네. 이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도 얻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주차장 가림막 등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는요, 보시는 것과 같이 태양광 발전 단가라고 하는 거는 태양광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해요. 비용은 낮아진다라는 얘기는요, 경제성이 확보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갈수록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을 위한 설비 용량, 이 패널을 얼마나 설치하느냐 이거예요. 가파르게 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얼마 전에 이제 수력을 거의 따라잡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조력인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누굴 이용하는 거냐? 네, 하루 중 두 번씩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조류를 활용한 발전 방식입니다. 자, 밀물대에 물이 이렇게 들어차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뭔가 관문이 있겠죠. 들어왔을 때 관문을 닫았다가 썰물 때가 되면 물이 이렇게 남아 있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남아 있는 물들을 문을 열어서 흘려 보내면서 이 가운데 있는 터빈을 돌리면서 전력을 얻는 거죠. 이게 바로 조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무래도 조차가 큰 곳에 있어야 물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서해안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조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얻는 조력 발전소가 있는 곳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시화호 조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조력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곳은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가 생산량 10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신재생 에너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조력 에너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조류를 이용한 발전이 있는데요. 조력은 밀물을 가둬놨다가 흘려보내면서 얻는 발전 터빈을 돌리는 거지만 조류는 어떤 좁은 수로를 통과하는 그 바닷물의 세기를 이용해서 네, 당연히 좁은 지역을 지나갈 때 많은 양의 바닷물이 확 몰리게 되면서 싹 하고 빠르게 빠져나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터빈을 설치해서 돌리면서 전력을 얻는 그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 있냐면요. 전라남도 진도에 있는 울돌목이라는 데에 이 조류 발전소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시범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은데, 울돌목 하면 여러분이 이제 떠오르는 전투가 있죠. 그쵸? 우리 명량 영화 다 보셨죠? 거기가 굉장히 목이 좁고 세차게 흐르기로 유명한데, 그곳에서 이제 왜군들을 이순신 장군님께서 12척밖에 안 되는 배로 어, 이제 왜군들을 섬멸했던 그런 전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바닷물의 이런 빠른 세기를 이용해서 네, 발전기를 돌려보고자 했던 그런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가동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조력 발전의 그런 메커니즘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네. 자, 밀물 때 들어오는 물에 의해서도 또 터빈이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들을 밖으로 빼내면서도 터빈을 또 돌릴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경기도 안산에 있는 시화호 조력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력인데요.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가장 이제 보편화된 에너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수력은 어떤 낙차를 이용해서 물을 떨어뜨리면서 그 터빈을 돌리고 그 돌아가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고요. 큰 낙차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사가 커야겠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지형할 때 배웠었죠. 해안가에 가까워지게 되면 어떤 지형의 경사도는 좀 완만해져요. 그래서 경사가 큰 하천의 중상류 부근에 주로 많이 위치를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강의 중상류, 한강의 중상류 지역인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낙차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다 하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많은 양의 물과 낙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천이 있어야 되고요. 큰 하천이 있어야 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평야 지역이 아닌 산간 지역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적 편제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게 되겠습니다. 수력 발전을 하는 모습이죠. 자, 신재생 에너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발전은 바람이 강한 곳에 주로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안가나 고산 지역에 주로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제주나 강원, 경북 이 지역에 많이 분포를 하고요. 우리가 여름철에 비하면 겨울철에 바람의 세기가 훨씬 세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주로 발전량이 많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발전 방식이고, 일사량이 풍부해야 되니까 비가 좀 적게 내리는 지역, 그다음에 남부의 평야 지역에 주로 위치를 합니다. 당연히 겨울보다는 여름에 일사량이 강한, 그리고 밤보다는 낮에 발전량이 많습니다. 주된 분포 지역은 전남, 전북, 경북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조력은 만조대와 간조대의 낙차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린다 말씀을 드렸고요. 조차가 클수록 발전에 유리하죠. 그래서 서해안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요. 발전 주기가 비교적 규칙적입니다. 하루에 2번씩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니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딱 한 군데 경기도에 있는 안산 시화호에서 조력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 배워봤습니다. 자, 조류력은 전남 진도 울돌목에 있는데 현재는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고요. 그 다음 수력은 낙차가 크고 유량이 확보가 돼야 되는 큰 하천의 중상류 지역에 주로 위치를 하더라.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강원, 충북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문제에서 통계 자료가 이제 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풍력이 좀 비중이 높다 하면은 제주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태양광이 주로 높게 나온다 하면 전남과 전북을 토대로 해석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에는 최근 태양광 발전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력을 앞질렀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부터는 이제 화력과 원자력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자, 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런 뭐 신재생 에너지, 화력, 원자력은 다 전력을 얻기 위한 그런 생산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이 있는데요. 화력 발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을 떼는 거죠. 불을 떼는 방식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화석 연료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석유도 있겠고, 석탄도 있겠고, 천연가스도 있겠죠. 그 친구로 물을 끓입니다. 그럼 물이 끓어오르면서 거기서 증기가 나오겠죠. 수증기가. 그럼 그 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고 그 터빈이 돌아가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모든 발전 방식은 다 비슷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전기를 얻는 방식이 화력 발전이고요. 자, 그다음 원자력은 뭐냐? 자, 우라늄이라고 하는 광물 자원을요, 핵 분열을 시킵니다. 네. 핵 분열을 시키면 거기서 또 열이 발생되거든요. 그 물로 다시 똑같이 물을 끓여서 그 증기를 발생시키고 증기가 터빈을 돌리면서 전력을 얻는 거죠. 이게 원자력 발전이에요. 자, 근데 두 발전 양식 다 끓여서 터빈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뜨거워진 것들을 식힐 수 있는 냉각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 원자력 발전은 조금 더 냉각수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해안가에 위치하는데 아무튼 둘 다 냉각수는 필요하기 때문에 해안가라든지 하천 주변에 위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주요한 전력 생산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력 파트는 이제 다음 파트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